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한여름 날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오늘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로 예년 기온을 7도나 크게 웃돌면서 정말 덥겠습니다. 나날이 기온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낮 동안에 가벼운 오차를 마셔야 되겠고요. 이 모레부터는요, 계절의 시계가 좀 제자리를 되찾겠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한여름 날씨 느낌은 좀 어느 정도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당분간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일정 짜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 남부 지역의 수건 사업이죠. 동서고속도로의 마지막 남은 영월 삼척 구간이 지난 9일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다음 달 말쯤이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온이 올라가면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죠. 이 식중독 예방에 관해서 오늘 또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취재 기자실에서요, 지역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월 1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각각 현행보다 5.3%씩 인상해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른 요금은 오늘부터 적용되고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월 3,020원 오를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준으로 도시가스는 매월 4,400원가량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64,300톤을 감축해 2021년의 감축량보다 19,000여 톤을 더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올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34%를 초과 달성한 수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대비해서 전통 사찰에 대한 화재 예방 실태 점검이 실시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19일까지 본부와 소방서 등에서 19개 팀 40여 명을 투입해 사찰 48곳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 남부 지역의 수건 사업이죠. 영월 삼척 구간 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지난 9일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 말경이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연구원의 김재진 박사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평택에서 원래 삼척까지 예정되어 있는 구간입니까? 예, 정부에서 이제 제2차 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이제 2020년에 계획을 했는데요. 네. 이 사업은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택에서 삼척까지 연결한 한 247.9km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제천에서 삼척까지가 지금 서평택에서 제천까지가 지금 개통이 됐죠. 네. 예, 한 127.9km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미개통된 구간이 이제 제천하고 삼척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고속도로 지도망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북 북부 지역하고 강원 남부 지역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판단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중점 신설 사업으로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제천에서 삼척까지는 미개통 구간입니다만은 일단 네. 제천에서 영월까지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미개통 구간은 제천 삼척 구간인데 네. 그 중에 이제 제천하고 영월 구간이 한 29대 정도 되는데 네. 이게 2020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설계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계 중이고 이것은 이제 뭐 설계가 이제 마무리된 다음에 예산 투입해서 이제 착공을 할 그렇죠. 예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제 2032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더군요. 그 제천 영월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에 이제 공사 시작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노선에 있어서 지금 2031년, 32년 이제 개통을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IC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걸려 있기는 해요. 네. 그게 아마 이제 지역 입장에서는 아마 초미니 관심사일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게 되면은 아마 원안이 가게 되면 2031년이나 2년 중에는 개통이 가능할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2035년 경이면 이제 착공을 할 것이다. 이제 보면 네. 되겠고 영월에서 제천까지는요. 네, 자, 이제 영월에서 삼척까지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부분도 빨리 이제 그 논의를 하자. 또 이제 그 사업의 어떤 그 가시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지난 9일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이 구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역 언론에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반기는 입장이긴 한데요. 저희들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제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해보면 이제 경제성이라는 걸 분석을 하는데 이 경제성이 그렇게 썩 높질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사업을 결국에 이제 예타 면제가 아니고 예타를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경제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통과시킬 건가 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 저희들 걱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좀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 선정된 것 자체만으로도 네. 이미 그 어느 정도 기준이 이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성은 이미 그 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기준 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그 무게를 두고서 선정이 된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제천 영월 구간이 사실은 이제 예탈 통과할 때부터 2020년 통과할 때부터 이제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네. 경제성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제천 영월 사업에 국가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두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업도 이제 결국에는 제천하고 영월하고 삼척 가는 구간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고속도로 전체 구간에서 가운데가 뻥 뚫려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좀 끌고 갔으면 하는 국토부의 이제 강력한 의지가 좀 담겨 있다. 네. 그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이제 5월 9일에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만은 할 것이다라는 정도요. 네. 실제로 그 조사는 언제부터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가능할까요? 지금 뭐 6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이제 한국개발연구원까지 넘어가서 연구진까지 다 구성이 되려고 그러면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한 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8월에서 한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실질적인 이제 결과들을 좀 저희들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1년 정도 또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 이제 시작을 하면요. 네. 보통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발표를 하는데 내년이 사실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들이 좀 있어서 그 이전에 이제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발표할 건지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또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또 변수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이야기한 대로 이 지역에 대한 이제 경제성 분석은 어느 정도는 좀 기대 이상으로 이제 나올 수는 없다라는 이제 한계는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저희들이 강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노선이 지나는 지역이 폐광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폐광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지역 이미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 폐광이 아닌 근대산업 문화유산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좀 풍부한 그런 개념으로 좀 전환시켜서 정책적 판단하는 부분에 좀 이미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좀 타당성 검토를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지금 전략들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이 구간이 이제 완성이 된다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 남부 지역도 이제 옛 폐강 지역이죠. 네. 지금 경제적 효과 어느 정도로 기대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한 5조 2천억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네. 예. 70점 3km인데 아마 생산 유발 효과만 저희가 한 10조 이상, 10조 한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부가가치까지 하면 한 4조 2천억이니까 대략 한 15조 정도의 아마 가치, 생산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 고용 효과도 한 8만 7천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물류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고속도로 사업에 비해서 이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이제 건설 당시 어떤 그 경제 유발 효과를 좀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 완성이 네, 되었어요. 네. 우리가 또 이제 우려하는 것이 이제 빨대 효과 아니겠습니까? 예, 도리어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네네. 이곳에 와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다른 네네. 더 큰 도시로 떠나게 되는 또 이제 경제 소비도 네. 좀 뭐 다른 도시로 가서 이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악순환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도로, 이 구간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지금 평택에서 제천까지 이제 그 고속도로를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네. 승용차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행량이 많아서 빨대 효과 걱정도 하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형 화물차들이 엄청나게 지금 운행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개통 이후에 전체 교통량의 거의 뭐 한 30%를 지금 화물차가 지금 차지하는 그런 도로 구간이 될 걸로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이제 완성이 되면 국가적으로는 이 동서 6축이라 그러죠. 저희가 이제 동서로 국가축 10개 축으로 나눌 때 그 6번째 축인데 동해안하고 서해안을 이렇게 연결하는 동서 물류축이 지금 고속도로망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은 결국엔 평택항하고 동해안의 삼척 동해안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물류망 측에서 굉장히 효과가 커질 걸로 보여지고 네. 지금 말씀하신 빨대 효과보다는 아마도 인구 유입이나 산업 기업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시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경제성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이제 그 경제성 분석에서 최소한 0.5 이상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약간 우리가 이제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 네. 결국은 이것은 뭐 지역 주민들의 의지 또 정치권의 좀 여러 가지 좀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좀 정성적인 평가를 많이 이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향후에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좀 과정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제성은 이미 없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요. 없다라고까지는 그렇고 좀 많이 부족하다 정도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이후에 정부의 예타 정책 방향이 균형 발전 측면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역 균형 발전 측면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폐강 지역의 이미지보다는 근대 산업 문화 유산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이 지역에 고속도로가 놓이면 이러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적으로 물류축의 형성이 굉장히 큰 효과를 줍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정책적 평가 이제 AHP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0.5를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득하는 논리로 가게 되면 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부의 의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죠.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또 국가 재정과 또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 이게 여러 가지 다 맞물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2시간대 생활권 전국의 2시간대 생활권 완성 얘기를 이미 꺼낸 상황이고 그리고 공약상으로도 이 사업을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전체 고속도로망을 갖다 놓고 딱 보니까 이 강원도 남부하고 경북 북부만 이렇게 생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빼도 박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입장에서 이 사업을 좀 정책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가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좀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연구원의 김재진 박사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보건소가 이달부터 여름철 식중독 대비를 위한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실천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점검하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보건소가 식중독 대비 예방 관리를 이제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지금 현재 원주시는 좀 어떤 상황이라고 먼저 우리가 또 점검이 가능할까요? 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중독인데요. 최근 원주에서도 봄철 외식과 야외 활동이 늘면서 식중독 의심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식중독 의심 신고 3건이 접수됐는데요. 식중독은 구토나 설사와 같은 가벼운 불편함에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나 물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원주시 보건소에 신고하면 식중독 원인 조사반과 역학 조사반이 의심 환자에 대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특히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여름 식중독 대비를 위해서 원주보건소는 식중독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데요. 원주보건소 이선주 위생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식품적부의국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 세균 측정기 등을 활용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조리 종사자의 손 및 조리 기구의 오염도를 측정하여서 예방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 개인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껴지는 기회였습니다. 식중독은 식품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어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올바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원인균 차단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법을 실천한다면 건강한 식문화를 갖춘 안전한 원주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예방관리 사업, 이 시민들은 어떻게 또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네, 식당과 식품업소 그리고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진행하는데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진행합니다. 이 보건소를 통해서 컨설팅을 신청하면 현장을 방문해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오염 가능성을 진단하는데요. 식재료 입고부터 보관, 배식, 섭취 단계까지를 전문 세균 측정기를 통해 진단합니다. 이 검사와 함께 식중독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특히 학교나 유치원 같은 단체 급식소나 위생 취약시설에는 합동 점검과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중독은 빠른 조치와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번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사업 신청한다면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중독은 식품의 구매와 보관, 조리, 식사에 이르는 어떤 단계에서든 발생할 수 있어서 요리의 모든 단계에서의 올바른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에 관한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집에서 음식할 때도 많이 금방 변질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식당에서도 그렇게 식자재를 관리를 잘 하는지, 그래서 식중독에 좀 덜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유통기한 있는 거 잘 보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간다 합니다. 정말 이제 한여름 따위가 벌써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고요. 이제 식습관, 또 식중독 예방에 모두 주의하시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또 여름 맞이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강원도교육청이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주시에서는 학성초등학교 부지 매입하지 않겠다. 현 교육지원청 부지도 그렇고 또 영서고등학교 시습지 부지까지 좀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만은 강원도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을 학성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대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군요. 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부지를 놓고 원주시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원주시의 반대에도 원주교육지원청을 학성초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제하겠습니다. 도교청은 지난 9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여러 요건을 검토한 후 청사 이전 계획이 확정된 만큼 원주시의 원주교육지원청 부지 매입 여부와 관계없이 청사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주시가 원주교육지원청을 연서고 실습 부지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원주교육지원청 부지와 학성초 등 두 곳의 매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부지 재선정을 요구한 것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도교육청은 원주교육지원청 청사를 당초 계획대로 390억 원을 들여 학성초 부지 21,797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별동 1층, 건축면적 7,129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달 중 자체 투자심사 실시, 7월 교육부 종안투자심사에 청사 이전안을 제출 등의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현 청사 부지를 원주시에 매각하려던 계획을 변경, 인근 병설 유치원을 통합해 14학교, 정원 242명 규모의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도교청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매각보다 자체 활용 계획이 더 유리할 수 있고 현 청사 부지에 단설 유치원이 생기면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다며 청사 이전과 현 청사 부지 활용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교육당국과의 상생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던 것인 만큼 도교육청이 학성초로 이전을 고수한다면 원주시 입장은 어쩔 수 없다며 아쉽지만 현 청사 부지 매입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요. 학성초등학교 부지에는 이 원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해서 이제 짓겠다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현재 교육지원청 자리에는 이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영서고 실습 부지에는 특수교육원, 이 원주도 분원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또 이것을 짓겠다, 이 시설을 짓겠다. 큰 그림이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원주시에서는 현재 원주교육지원청 자리를 원주시가 매입하지 않으면은 이 중앙투자심사 등에서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좀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이제 매입하지 않겠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면서 압박을 줬었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원주시가 좀 너무 좀 행정력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 좀 정리하겠고요. 현재 좀 원주시에서는 쓸데없이 또 다른 기관과의 좀 갈등을 빚은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을 좀 하나만 더 살펴보죠. 50여 년 전 이 조업 중에 북한을 끌려갔다가 이 방공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았던 이 납북어부들에 대한 재판이 지난주 있었습니다. 이 재심이 있었는데 이번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군요. 네, 52년 전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해 방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기관어부 32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승훈호, 제2승혜호, 제6해부호의 납북기관어부 32명의 방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법정 진술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이뤄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1971년 8월 강원도 고성에서 오징어잡이 조업 중 납북됐다가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귀환했지만 방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선장들은 실형을, 선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2명 중 20명이
승문호에 탑승했고 제2승혜호와 제6 해보호에는 각각 6명씩 탑승했습니다. 이 중 12명은 고인이 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고인이 된 분들이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먼 거리에서 오는 점을 감안해 되도록 당일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1시간 후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신부장 판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불법 체포가 됐고 긴급 구속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시대의 또 아픔이 아닌가 싶네요. 71년도 8월에 납북되었다가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제 귀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환영은커녕 이제 감첩 취급을 받으면서 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고 또 그 과정에 고문 과정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52년 만에 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또 다른 그 결과를 낸 것 좀 많은 분들이 좀 이 부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